네, 안녕하세요. 오이님. 반갑습니다. 네, 3시 59분이고요. 4시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4시 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부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마켓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게야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가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이슈죠. 어저께 그 트럼프,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일단 일단락 났죠. 일단은 이제 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은 30% 관세,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관세는 10% 관세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미국 S&P 500이 어저께 3%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여기에서 박스권, 작게 보면 박스권 요거였는데, 하여튼 뭐,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스권을 넘겼잖아요. 넘겨서 이게 새로운 상승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되돌리느냐, 사실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찌됐건,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폭이 대략적으로 한 20, 한 20, 한 5% 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해야지 리스크를 이제 버리고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수익을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때 무서울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는 지수로 따지면 이제 25%가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파른 상승은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어, 좀 이렇게 다시 되돌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는데 문제는 뭐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뭐 시장 자체는 그냥 뭐 좁은 박스권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박스권 처음에는 이제 되게 큰 박스를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요런 모양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는 여전히 둘 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의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시장이 크게 움직일 건 아니니까 지수에서 큰 대형주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뭐, 뭐 중소형주 뭐 또는 뭐 대형주다 하더라도 뭐 개별적인 좀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뻗기는 되게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무서울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어, 대략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클 걸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올라가기는 되게 더디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지수는 이런데요. 미국 지수가 지금 보세요. 이 고점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의 차이를 보시면은 아직도 고점하고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남아 있죠. 10% 정도 남아 있는데 전 세계 지수를 보면은 한번 볼게요. 전세로 보면은 유독 신고가,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은 나라가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독일하고 브라질 두 군데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다우존스, 다우지수는 뭐 S&P 미국의 S&P하고 비슷하겠죠. 미국 S&P하고 비슷할 테고 호주는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아까 미국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인도가 또 되게 강해요. 아직 고점은 벗기지는 못했지만은 이건 이제 고점은 이제 중국이 되게 이제 두각을 그 뭐죠? 그 딥시크 관련된 AI가 두각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요때 고점은 어떻게 보면 베낀 거죠. 요때 고점 베꼈고 요 고점은 못 베꼈지만은 요 고점은 베낀 게 이제 인도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제한이 되면은 인도가 뭐 수혜를 받을 가장 첫 번째 나라로 보이죠. 그다음에 베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강한 거는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음, 브라질은 종고점을 뵙겠어요. 뭐 종가로는 아직 못 보겠는데 어찌됐건 종가로 이제 장중에 고점을 베끼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뭐 육류나 아니면은 농산물 쪽이 중국에서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브라질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가 올라가는 것도 오케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아직은 이제 고점이랑 많이 벗어나 있죠. 많이 벗어나 있고, 독일이 놀라운 거는 독일이 이제 엄청나게 강해서 신고가를 종가로는 아직 못, 종가로는 그저께 뚫었고 어저께 이제 큰 많이 상승했다 음봉으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독일이 올랐는데 이 독일이 오른 이유가 뭘까를 이제 뭐 각자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랑 의견이 좀 다르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독일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경신했는데 이유가 뭘까? 왜 상승을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강한 나라를 보여줄까? 제 생각에는 방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 그 이제 방산이 어찌됐건 어 이제 EU와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방산하는 거를 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너희 보고 GDP의 3% 이상을 너희가 방산을 쓰라고 했어. EU가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대신 유럽에서 먼저 생산하는 거를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외부에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EU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방산하면은 뭐 미국, 뭐 러시아, 독일, 일본 뭐 이런 데가 이제 전통적으로 되게 강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이나 뭐 특별하게 방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 월등히 높았던 기술력이 사실은 이제 옆으로 기거나 약간 도태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계기가 돼서 유럽 지역의 방산에 이게 기술력도 올라가고 캐파도 올라가는 계기가 돼서 제가 보기엔 방산이 강한 이유가 독일을 역사적 신고가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 왜 강한지는 뭐 아무래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상상력을 가미하는 거죠. 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한국이 한국의 방산이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던 이유는 강했던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얘네들이 이제 뭐 러시아하고 중국산은 이제 못 쓰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산, 유럽산이 상대적으로 어, 발달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방산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캐파가 좋았고 그리고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받은 거에 대한 일정을 잘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반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독일 또는 유럽에 있는 방산 업체들이 좋아지고 있는 경쟁력이 좋아지게끔 모멘텀이 생긴 거에서 물론 이제 유럽 업체들도 방산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한국의 방산 업체들도 좋아지면은 같이 좋아지면은 좋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얘는 좋았다가 얘가 나빴었는데 얘가 더 좋아졌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국 방산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시장은 같이 올랐죠. 같이 올랐죠. 같이 올랐는데 같이 올랐고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독일이 강한데 한국 방산업체도 계속 강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방산업체는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고 그리고 홍콩이 항생이 뭐 나름 또 강해요. 홍콩 항생이 이제 그뭐 중국에 속한 나라긴 하지만은 중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이나 플랫폼 AI 기업들이 이제 홍콩 항생에 상장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종합 지수는
이런 모습인데, 뭐 물론 이제 고점에 근처는 다 왔죠. 전문의 고점은 다 왔는데 탄력도는 홍콩 항생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도 뭐 여기는 좀 이제 좀 후진국 제3국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별 볼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뭐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약하지만 반등은 되게 가파르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하고 좀 다르죠. 독일하고 좀 다른 모습이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뭐 강한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유럽 스톡스,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대만은 또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한 게, 상대적으로 약한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게 좀 약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한국 이런 데가 조금 다른 나라, 특히 다른 나라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누군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해외 기업에 대한 주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지금, 어, 저번 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는 이제 연휴 기간이어서 제가 진행을 못했고, 저번 주도 연휴가 이제 연초에 좀, 주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원전. 어, 미국 백악관 트럼프가 어, 이 원전, 그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미국이 전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에 또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제 전기가 많이 부족하고 전기를 예전에는 신재생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전에도 확대됐고 그리고 SMR로도 확대가 됐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어, 백악관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속하게 할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대요. 뭐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계속 행정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면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이제 제도화 시키려고 행정명령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미국 원전 안전규정 전면 개선 추진. 그래서 이제 원전을 만들려면은 원전이 잘못 났었거나 아니면 사고 났었을 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전이나 SMR을 허용해 주기 위해,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 절차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한국의 원전을 나름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이제 두산에너지비티, 뭐 현대건설, DNC, DLDNC, ENC, DLDNC, 뭐 삼성물산까지. 뭐 하여튼 시공 능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건설도 잘했지만은 원전에 관련돼서 한국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어찌됐건 건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주 기기가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어,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돼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통화했었을 때 조선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 나가지고 그게 어, 거의 6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지금 조선주가 엄청나게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도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는 큰 호재가 저번 주에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유럽 지역도 지금 되게 원전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체코도 지금 뭐 됐다가 취소됐다 뭐 이게 반복되긴 하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체코를 비롯해서 폴란드,
여타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원전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서 원전에 대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히 좋은 뉴스거리인 것 같아서, 뭐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 좀 투자 아이디어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관심 기업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나머지 뭐 여러 얘기가 많았었어요. 뭐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 지역의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유럽 지역에 진출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관심을 있게 보자라는 내용이 많았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어, 유럽에 이제 우리가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실리콘투도 있고, 그리고 이제 APR도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 실리콘투, 그리고 바이오던스도 잘하고 있고요. 어,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북미 지역보다 2배가 더 많다고 그러네, 유럽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땅덩어리는 미국이 좀 더 큰지 유럽이 더 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인구가 북미의 2배 정도 더 많아서, 만약에 유럽 지역에 한국 화장품이 자리를 잘 잡는다면은, 북미만큼 상당히 센세이션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블로그 정리한 것도 결국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수출을 보니까 이제 상호 관세가 10% 부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바로 회복을 해서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업체나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관세가 부담이 되긴 하나, 그래도 이게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이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굴하지 않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도 이제 로컬 업체들이 되게 잘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썼던 이유가 이제 단순히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현재는 이제 한국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층들이, 이제 기능도 좋고 가격도 싸서, 그러니까 이제 고가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뭐라 지 럭셔리 화장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갖고 있고 대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뭐 이것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ODM을 많이 하고 있는 코스맥스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주가가 좀 올라가서 아직은 좀 못 사고는 있는데, 코스맥스가 주가를 하락했으면은 분명히 좀 강하게 샀을 텐데 좀 아직은 못 샀습니다. 아직 못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요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방산이, 어, 이제 유럽 지역에 수출을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MRO, 이때까지는 이제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던 거는 미국의 군함에 MRO 사업을 한다라고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공군 MRO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김동관 부회장의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이
다른 회사들의 경영자의 능력에 비해서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뭐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저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뭐 하버드 대학교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또 모여 있고, 미국에 또 뭐 여타 이제 영향력이 큰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학벌이나 인맥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물론 이제 언론 플레이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랄까요? 좀 더 앞서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이 뭐 지금까지도 좋았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았고, 하나 오션도 좋았고, 뭐 심지어 하나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 어찌됐건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하나그룹이 사실은 이제 인류 대기업들이랑 좀 차원이 약간 좀 동떨어졌던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삼성, 현대그룹, LG그룹, 그리고 SK, 뭐 그 빅포 정도가 이제 좀 인류 대기업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롯데나 하나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 기업이 김동관 부회장의 능력에 힘을 얻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R이 실적 발표했는데 먼저 잘 나와서 APR이 뭐 상한가 근처에 갔었고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제 APR이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전, 2년 전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 처음 진출해서 잘 팔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행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K 화장품의 미국의 저변을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갈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잖아요. 1년 전, 2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의 K 화장품 순위가 상위권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어, 탈락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들로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되게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죠. 뭐 이렇게 그 히어로 코스메틱 TN에서 만드는 음, 히어로 코스메틱은 여전히 이제 상위권 1위, 2위 늘 지키고 있는 거고, 바이오던스도 조금 늦게 진출해서 계속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업체고, 일부 업체들은 이제 탈락된 업체들도 있고, 뭐 코스알엑스도 등락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두각을 보였던 거는 APR이 이제 그때는 두 개 내지 세 개 제품이 어, 상위권에 랭킹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8개 제품이 탑9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중에서 APR이 더 많이 증가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APR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다시 또 1년 후에는 그 APR이 8개가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1년 반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재로서는 APR이 인디 브랜드 화장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 걸로 일단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계기로 해서 주가를 이제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간 이슈인데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이게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제 OTT 또는 이제 유튜브 아니면 이제 쇼폼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TV를 시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송 3사, 뭐 KBS, MBC, SBS를 안 보기 시작한 거는 한참 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에서 뭐 JTBC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으면서 이제 방송 3사를 이제 케이블이 잡아먹었던 적이 있었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OTT가 되면서 OTT가 기존의 방송 3사와 케이블 TV도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잡아먹었지만은 영화관까지 잡아먹게 되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이 되게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위는 CGV, 뭐 2위는 메가파스, 3위가 롯데시네마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2등, 3등 하고 있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좀 이슈인 거고,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거는 그 콘텐츠리 중앙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리 중앙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한 3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잘 해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 이제 고 멀티플을 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그거를 보고, 따라하겠다고 해서 이제 JTBC를 깔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거를 이제 역점을 많이 둬서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주가가 좀 아웃퍼폼을 했다가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심기일전해서 좀 주가를 올리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때 제3자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 제3자의 돈을 이제 받아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그 자금을 빌렸을 때 풋옵션 콜옵션이죠. 콜옵션. 그쪽 입장에서는 풋옵션이고 JTCB 입장에는 콜옵션을 갖고 있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어, 결국은 얘네는 이제 어,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이제 재밌는 드라마를 편성해서 아마 이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OTT나 그런 데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을 좀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실적이 나오지를 않아서 좀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아야지 이제 먹게 되는 폭이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은 이제 가장 안 좋을 때 또는 이제 가장 앞이 안 보일 때의 터널 끝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컨텐츠리 중앙을 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PB랩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제가 이제 때마침 그 미국에서 3%그 관세 때문에 미국이 폭락했었을 때 현금을 많이 높였다가 미국이 이제 8% 상승하는 날,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90일 유예시켰을 때 미국의 S&P가 이제 8% 올라서 그날 이제 부라부라 주식을 샀는데 그때 이제 운이 좋게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비티, 뭐 카페24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샀죠. 뭐 제가 HD 현대건설기계 하이브는 원래 갖고 있었고 샀던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과 두산에너비티 카페24를 샀는데 하나솔루션하고 두산에너비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익 실현을 했던 거고 두산에너비티는 제가 이제 좀 베팅을 한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제가 35%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장이 급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때까지 강했던 방산,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부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조정받았던 이게 아까 어저께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관세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피해주들은 어저께 올랐고 수혜를 받았던 애들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어,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저께 15%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5% 비중을 갖고 있는 거를 줄여가지고 20%까지 낮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산 에너비티를 오늘 또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락을 안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20%에서 28%로 3시 이후로 8%를 더 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두산의 LBT가 좋아 보이는데 비중을 뭐 20%도 많긴 하지만은 35%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비티는 28% 샀고요. 그리고 현금을 제가 25%를 갖고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로 이제 칼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현금을 25% 만들었는데, 어, 지금 이제 어저께 나왔던,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가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 제약, 제약 가격을, 약가를 59%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악재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멸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을 살까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뭐 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SK 바이오팜이 저는 되게 어, 6개월 전, 뭐 4개월 전에 되게 좋게 봤었고 저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었었는데 어, 요 근래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은 지금쯤은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SK 바이오팜의 투자 비중을 15%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SK 바이오팜이 작년 말부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계속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뭐 작년에 상승하기 전 이상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싸게 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바이오팜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24가 수익이 15% 났다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90억을 예상했는데 뭐 60억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패대기 치면서 이제 첫날 25% 빠지면서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손실로 전환이 돼서 이 카페 입사가 저는 이제 첫날 25% 빠지고 어저께 한 6% 빠졌으니까 오늘은 한 6%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페 입사가 나름 이제 성장성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기업에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급락이 이후에 약간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올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카페24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 유튜브 내에서 쇼핑하는 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적다라고 이제 후배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 입사를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나 생각해서 오늘 일단은 한 3%, 4%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주면은 카페 입사는 좀 줄이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티나 SK 바이오팜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살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예, 요두 개는 빠지면 더 살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투자 아이디어로 뭐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제 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K 특산물, 특히 이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 관세 얘기가 끝날 때까지는 K 특산물은 사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금 K 특산물 업체들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삼양식품, 뭐 휴재, 파마리서치 다 보고는 있으나 아직 사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관세에 관련돼서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었거든요. 제 판단이 보다 한 발 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나간 투자자들이 한국도 피해를 보지만은 중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더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는 격하게 진행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피해에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올린 거였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여전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한국에서 탑 종목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 휴재, 사망식품, 뭐 TNL, 여타 화장품 주식들 뭐 이런 것들 다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은 종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관심 두고 계속 공부만 할 뿐이지 주식을 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LN님께서 파마 리서치와 휴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음, 제가 보기엔 사기는 부담스러워요. 아직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기도 부담스럽고 뭐 안 사기도 부담스러운. 그러나 저는 이제 안 사는 걸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어,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보는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님과 LN님께 두 분 다 질문에 다 같이 말씀드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모멘텀 플레이. 왜냐하면 그 관세 정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 모멘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디님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약간 회복을 했던데 향후 추이는 어떨까요? 오히려 대형 화장품 주가 저평가일까 해서 아니요, 저는 전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대형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어, 뭐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다르죠.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하고 또 다른 애고 아모레퍼시픽은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코스알엑스도 인수하고 그리고 뭐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미국에서 나네즈 브랜드로 미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대형주가 올라갈 만한 시장일까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나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안 올랐었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대형주가 갈 정도로 시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중국에 수출할 때만큼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라서 굳이 뭐 좋아지고는 있으나 뭐 과거에 중국으로 막 수출 많이 할 때의 사상 최대 실적만큼은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멀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아모레퍼시픽을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교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 기준이든 아니면 연간 실적으로 이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셔야지.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최대 실적이 나온 게 있고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친다면은 별로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바이오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알테오젠 정도만 보고 뭐 SK 바이오팜도 뭐 길게 보면은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바이오에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꼭 뭐 각각 나와도 되고요. 뭐 다 같이 나와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최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기 기준이든 연간 기준이든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